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계속 읽겠습니다. 책은 이 책입니다. 베어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내한한 초대 선교사, 교육자, 숭실중학과 숭실대학의 창설자인 베어드 윌리엄 BARD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그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평양 숭실중학, 숭실대학의 약사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남북전쟁이 시빌 워가 미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도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장로교가 생기고 또 이제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또 이제 남장로교회로 이제 돼요. 주로 이제 북장로교회들은 노예제도 폐지에 찬성을 하고 교회들은 현실적으로 목화나 담배, 면화 생산해서 노예가 필요하니까 이제 교회도 사업가들 편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를 비롯한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북장로교회에서 오게 됩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도 이제 북장로교에서 오게 됩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교회 개척만 한 분들도 있고 또 병원을 이제 세운 분들도 있고 학교를 세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왜 교회 안 하고 학교 하느냐 또는 뭐 병원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병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선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드 선교사도 이제 학교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숭실대학을 이제 하게 됐다 이겁니다. 숭실대학과 숭실중학은 평양에 창설되어 있었으므로 그 역사가 우리 뇌리에 사라지기 쉽다. 이 장로교회 처음 그 신학교도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목사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반면에 수도는 서울에 있죠.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있는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막상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평양 신학교 선교사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 학교의 약사를 뇌리에 아로새겨 둠으로 베어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숭실대학의 창설 연대는 1897년 10월 10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관서지방의 기독교 선교 개시의 서구식 교육이 요청되는 분위기 속에서 평양 신양리 자택 사랑방에서 13명의 학생을 데리고 숭실학당을 개설한 베어들은 1900년에는 수업 연한 4년제 중학교로 발전을 시켰고 1904년에는 중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학들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서당 이런 데서 공부를 하거나 물론 공학도 있습니다. 성균관이 있지만 성균관에 들어가긴 또 어렵고 그래서 보편 대중 교육을 시작한 것은 사실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로부터입니다. 가부개혁을 통해서 또 신분제도 철폐가 되었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는 그 신분과 상관없이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었고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는 신분과 상관없이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없이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 과정만으로는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1905년부터 대학 교육을 시작하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가 합동으로 학교 운영을 하기로 결의하여 1906년에는 선교회 본부로부터 대학부 개설에 대한 정식 인가를 받고 1908년 2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숭실대학 초창기에는 여러 교파 선교부가 합동으로 경영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이게 북장로교 선교사라고 그랬죠. 베어드가. 그러니까 이 각각 교회가 따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북장로교회는 또 북장로교회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고 남장로교회는 남장로교회 선교사를 조선에 보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호주 장로교 선교부 등이 합동 경영에 참가하여 소위 합성 숭실대학,
유니언 크리스천 칼리지란 명칭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숭실대학의 합동 경영은 감리교와는 1914년까지, 나머지 선교부와는 1938년 폐교 때까지 계속 같이 했다. 이거 잘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다 자기 이름이나 또 자기 교단의 이름을 걸고 선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합력해서 교회와 병원과 또 학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잘하는 겁니다. 언젠간 1901제가 1910년 소위 한일합방 후 조선교육령 사립학교 규칙, 전문학교 규칙, 개정사립학교 규칙 등 일련의 교육 탄압령을 발표하는 통해 숭실대학도 이에 많은 파란을 겪었다. 즉 숭실대학은 1912년 조선 총독부로부터 숭실대학의 정식 인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전문학교로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실대학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버텨나가는 한편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1931년에는 3년제 3년 과정의 농과가 증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농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구한말에는 농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비시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수정 같은 그 양반이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농사 공부를 하러 갑니다. 쯔다센이란 농학자 집에 있으면서 벽에 걸린 산상수훈을 한문으로 읽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고, 이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걸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고 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이제 사농공상 해갖고 농이 두 번째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업을 그렇게 농과대학 가려고 잘 안 하지만 구한말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에서 상이 제일 밑에 있었죠. 그래서 상업, 비즈니스, 경영학, 경제 이런 것들을 상이라 불렀고,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상놈 이렇게 불러서 낮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통 대학들의 가장 높은 과가 이제 경영학과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세운 연희 전문 학교 같은 경우에 상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의 생각으로 의하면 장사는 윤리 도덕도 없고 또 장사치고 상놈이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상업도 학문의 대상으로 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농과의 증설과 아울러 전문학교의 개편 이전에 문과, 이과 등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의 학비 자금 제도로서 운영되어 왔던 기계창을 바탕으로 하여 실과 교육이 실시되어 장차 산업 역군 양성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하여 숭실의 농과는 우리나라 최초 농과 교육이 되었으며 이리하여 YMCA 농촌운동과 함께 농촌 부흥의 상벽을 이루게 되었다. 일제하에서 숭실은 선교를 비롯하여 음악, 체육, 문예 활동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도대를 파송했으며 전도대와 함께 단독으로 음악대를 조직하고 파송하여 사기를 올렸다. 그리고 축구, 농구를 비롯한 각종 체육에도 공헌을 했다. 곧 이 서양 스포츠를 조선의 구한말에 소개한 것도 선교사들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운동하려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작은 공을 쫓아다니나? 이 당시에 양반들은, 조선시대 양반들은 붓보다 무거운 걸 안 들었대요. 연필보다 무거운 걸 안 든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것을 보고 종들 시켜서 하지 뭐하러 직접 하나,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것은 다만 체육 또는 음악 활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민족 운동, 항일 운동이었으며 이에 따라 민족 문학, 민족 시인, 민족 작가들도 많이 배출하였다. 직접적인 한일 투쟁으로서는 1912년 백오인 사건,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30년대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숭실은 민족의 얼과 역사를 지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숭실대학은 1938년 일제 탄압에 의해 잠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베어드 선교사는 1862년 6월 16일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하였다. 1885년 하노버 대학을 졸업하고 1886년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 1903년에 철학 박사, 1913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 부인인 애니 아담스 베어드는 1864년 9월 15일에 태어났다. 1883년 웨스턴 여자대학과 1884년 하노버 대학을 졸업하고 1885년 위스번 대학을 졸업하였다. 베어드 부부가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온 것은 1891년 2월 2일 맥코믹 신학교 시절 D.L. 무디에게 받은 영향이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D.L. 무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D.L. 무디가 단지 미국 안에서만 전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도 많이 불어 넣었습니다. D.L. 무디 아시는 대로 구두수 전공이었고 많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D.L. 무디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학생 중 한 명이 문법적으로 몇 번을 틀렸고 뭐 발음이 몇 번 틀렸고 했답니다. 이 D.L. 무디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이 5음절짜리 메소포타미아를 단음절로 발음을 했대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세상 말로 하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조선 선교에도 이 D.L. 무디의 영향이 많습니다. 이게 시카고에 무디 바이블 스쿨이 있습니다. 학생 자원 봉사단,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영향이 어찌나 컸던지 동급생 중 4사람이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것이다. 베어드 외에 초대 선교사, 마페트, 기포드 등이 그렇다. 그들은 모두 다 가자, 모두 다 에게로, all should go and all, 다시요, all should go and go to all 이란 구호 아래 조선을 향해 떠났던 것이다. 최초의 임지는 부산, 그는 1891년에 도착하자 그해 9월 부산 선교를 개시하여 1895년까지 부산에서 선교했다. 그때 서상륜이 부산으로 파송되어 전도에 협조했으나 병환으로 곧 상경했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893년 봄에는 밀양, 대구, 안동, 상주, 경주 등지를 처음으로 순방했다. 이 무렵에 그는 부산에서 심서방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다. 베어드는 1895년 대구에 집을 사서 선교를 시작했다. 베어드 부부는 갓난 아기를 데리고 1896년 대구로 이사를 갔다. 그러므로 그는 대구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상상인데요. 부산에 처음으로 왔고 또 대구에서 살았으면 한국어를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배웠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베어드 선교사의 당시 조선어는 서울 표준어가 아니라 경상도였을 겁니다. 이 표준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표준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표준어가 있고 아나운서와 국어학자들이 표준어를 지켜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표준 발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부는 1896년에 베어드를 서울로 불렀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장로교 교육사업이란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위해서 베어드 같은 인물이 가장 적임자라고 여기졌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베어드 부인 역시 교육자로 천품을 타고난 여성이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곤당골에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본래 있던 예수교 학당도 맡아 했다. 지금은 이제 예수라고 부르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교회 성경 번역이나 문헌을 보면 예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예슈아이죠. 그래서 예슈가 히브리어 발음에는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전부 고아를 상대로 했고 안식년이 되어 잠시 미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곧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중요한 보고서를 썼는데 그것이 장차 그의 교육정책이 되었다. 나는 서울에서 떠나야겠다. 그러나 만일 다른 곳에 적당한 터를 잡을 수 있고 한글을 교육 용어로 하여 기독교 교육을 받으려고 지망하는 적당수의 학생, 즉 고아가 아닌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직한 전망이 보이고 선교사로서 교육 사업에만 전적으로 봉사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나는 본래 서울로 올 때에 내가 희망했던 그 사업을 다시 시도하여 큰 기쁨을 갖고 싶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선교 목적에 대한 그의 기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때부터 그는 선교 활동을 교육 사업에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시고 다양하게 쓰십니다. 누구는 교회 개척 사업으로, 누구는 병원 사업으로, 누구는 학교 사업으로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가 선교사를 남미든 뭐 어디 보냈는데 교회 개척 안 하고 학교 한다 할 때에 지원 끊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봐야 되고 또 학교 사업도 중요한 선교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또 파송교회와 의논을 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혜롭게 의논해서 선교를 해야겠습니다. 드디어 베어드는 1897년 10월 평양 신양리에 숭실학교를 시작했다. 그 평양에 장로교 목사 양성 학교가 있었고 또 숭실학교도 있는 겁니다. 숭실학교는 장로교가 세운 최초의 정규 중학교이며 그 학교가 그 뒤 숭실대학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은 학생들의 학자금 자립제도와 자립정신에 있었다. 베어드는 숭실학교 경영 이상적인 표본으로 미국 미주리 주의 장로교 학교인 파크 대학과 포이네트 아카데미를 삼았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장로교 대학들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미국에 많고 유명하죠. 이 조지아주의 에모리 대학, 또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대학, 이런 대학들이 또 유명한 감리교 대학입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 전원이 학생 지도관에서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을 작업한 뒤 그 수입으로 학생들이 자력으로 학자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배운 기술을 졸업 후에 써먹도록 했다. 베어드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않고 당시 우리나라 사정에 맞추어서 시행했다. 미국 인디아나주 한 농촌 소년이던 그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앉아서 글만 읽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뿌리 깊은 생각을 개혁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교내에 소위 자조사업부를 두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근로와 자조정신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제1의 교육 목적으로 삼았다. 베어드가 교육 목적에 성공한 이면에는 대략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다. 하나는 그의 창의적 교육 정책이요. 다른 하나는 소위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다. 당시 우리나라 설정에 맞도록 적당히 수정하여 적용시킨 것이다. 이 네비우스 선교사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네비우스를 초청을 해서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물어본 거예요. 미국이 중국 선교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자립자치자전입니다. 선교사들이 돈 다 대서 교회 짓고 목사들 월급 주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땅을 사면 건물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짓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감을 갖게 하도록 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다 미국 선교부에서 지어주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주고 명의도 이전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이 교회와 땅을 팔아먹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의 그 자립자치자전 방식을 조선교회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의 교육 정책이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고아원이 아닌 정규학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개척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고아들을 데려다가 거저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교육을 했지만 베어들은 학생들에게서 수업료를 받으며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가 내세운 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분야를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발적 발육이어야 한다. 선교부가 경영하는 학교의 중요한 목적은 토착교회 발전에 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인근 사회에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는 데 있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교육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베어드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학생들이 위 세 가지 교육 원칙대로 잘 훈련만 되면 졸업 후 그가 농부가 되든지 제철공이 되든지 혹은 의사, 교사, 공무원 등 무엇이 되든지 그들은 전부 자기 직업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확대 적용하면 선교지가 꼭 남미나 아프리카만이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의사들 전도하고 싶다 하면 내가 의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군선교하겠다 하면 내가 군인이 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전문성에서 대인관계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학생들이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을 우선적인 사명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못한다 해도 학생들이 건전한 국민이 되게 하는 데는 성공해야 된다. 이것은 얼핏 생각할 때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 실정에는 하나의 혁명적인 교육 효과였다. 곧 이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는 목사 양성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숭신학교 같은 경우는 건전한 기독교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베어드가 성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교육에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란 교회로 하여금 자력 유지, self-support, 자주치리, self-government, 자진전도, self-propagation, 그러니까 자립자치, 자전입니다.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언더우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직장이나 직업에 그대로 남아 있어 자급자립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몫의 일꾼이 되게 하며 그 인근 친척 중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실천토록 한다. 토착교회 운영과 기구 조직은 그 교회의 자체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한다. 교회 자체가 교회 일꾼과 재정을 공급할 수 있을 때에만 유자격 전도사를 채용한다. 그 고장 토박이로 하여금 자력으로 교회 건물을 지속 건축 양식도 본토식으로 그 규모도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 한 부분이 그 건축 양식을 그 지역 양식에 맞게 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절처럼 교회를 지었다 할 때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가 오래되었으니까 교회를 짓는다 할 때 절처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스님처럼 옷을 입고 인사도 스님 하듯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토착화를 해야 되느냐의 오해 소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지 지역에 맞게 건축 양식으로 짓는 것은 맞는데 오해 소지는 없앤다가 맞다고 봅니다. 베어드가 성공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적당히 수정해서 적용시킨 것을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적당히 수정하여 적용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적당이란 단어가 원래는 합당히, 알맞게란 좋은 뜻인데 이제 의미가 지금은 바뀌었죠. 적당히가 대충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어서 요새는 또 적당이란 말 잘 안 쓰죠. 이는 곧 네비우스의 세 가지 자주 정신, 즉 자력 유지, 자주치리, 자진 전도의 정신을 이 평안도 사람이,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개화 정신, 독립 정신, 하나님 숭배 정신에 적당히 접붙였다는 말이다. 이 적당히 접붙였다는 대충 붙였다가 아니라 합당하게 붙였다는 거죠. 이 적당이란 말 요새는 잘 안 씁니다. 베어드가 숭실학교에 미국 파크 대학 정신을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네비우스 정책이 좋았다 해도 평안도 사람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정신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1917년부터 베어드는 주로 문서 사업에 종사했는데 문서 사업을 시작한 이듬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그 부인 역시 훌륭한 문필가였다.
5남매의 현모이자 양처였던 베어드 부인은 남편의 교육사업과 전도사업을 훌륭히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번역도 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한국어 지침서도 만들었다. 일개 가정주부로서 베어드 부인만큼 많은 문헌을 남긴 여교사도 없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 아내 선교사도 오래 살고 건강해서 남편도 잘 내조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일찍 불러가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조선에 관심을 갖고 대동강에 배를 타고 왔다가 그 제너럴 셔마노 사건 때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영국 교회도 제가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발도 못 디뎌보고 그냥 대동강의 배가 좌초되면서 조선 수군들이, 해군들이 불을 질러 갖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자마자 또 이제 죽게 돼요. 왜 그랬을까? 오래 살아서 할 일이 많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한국에 최초로 왔던 이제 목사 선교사면서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가 아펜젤로 선교사죠. 아펜젤로 선교사도 제가 이전번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목포로 성경번역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면서 서해바다에서 이제 사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다 알지 못합니다. 개인의 불행도 다 하나님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이 어려운 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잃은 뒤 베어드는 1918년 베틀로프와 재혼하였다. 그녀 또한 훌륭한 내조자였다. 베어드는 주로 성서 개혁에 열중했다. 이때부터 그는 시카고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에서 다시 히브리어를 공부했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김인준, 남궁혁 등과 함께 구약 성경 개혁에 힘썼다.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학부가 하버드 대학 안에 있고 예일 대학도 그 신학부가 예일 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대학과 신학교가 이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어드 선교사 때는 지금의 하버드 예일처럼 같이 이제 있는 거고요. 1931년 10월 당시 숭실 전문과 숭실중학교의 교장이었던 맥큐 내 초청으로 숭실학교 창설의 날 행사가 거행되었을 때에 베어드 내외는 창설자로 특별 초대를 받았다. 실로 성대한 모임이었다. 그 모임 이후 한 달 뒤에 베어드는 장티푸스에 걸려 2주간의 치병도 보람없이 1931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연결식은 바로 한 달 전 숭실학교 창설의 날이 열렸던 그 강단에서 거행되었다. 그리고 그의 무덤과 비석은 숭실 군내에 있었으나 8.15 해방 이후 비석만은 옮겨다가 1959년 그의 아들에 의하여 양화진 외인묘지에 세워졌다. 네, 끝입니다. 이제 한 가지 광고를 하면요.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읽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온라인으로 같이 읽을까 생각을 합니다. 줌으로 같이 읽고 쌍방 대화도 하고 할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을 해주시면 책을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는지 또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평화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